선물 거래 해본 사람 있나요? 국내 선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는 비율이 무려 97%예요. 맞아요. 당첨 확률이 아니라 깡통 찰 확률이 97%라는 거죠. 나머지 3%는 누구냐고요? 슈퍼컴퓨터 돌리는 외국계 투자은행과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선물판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이 여러분 계좌 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현물 주식 가격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거든요. 올해 3월 4일 기억나시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진 날. 그날 여러분 계좌에서 녹아내린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선물 시장을 거쳐 누군가의 금고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종가 9069.17, 전쟁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6000선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벌써 반등 시작이다, 지금 안 사면 놓친다, 이런 소리가 들리죠. 솔직히 이런 순간일수록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냐면 진짜 큰 손들은 이런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뒤에서 완전히 다른 판을 깔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선물이라는 놈이 뭔지부터 뜯어보고 20배 레버리지가 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지 따져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2020년 원유 마이너스 사태부터 지금 전쟁과 유가 폭등까지 연결해서 외국인들의 양손 작전 구조를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끝나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이 뭔지 쉽게 설명할게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 한 분을 떠올려보세요. 이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닭고기 값이 갑자기 치솟는 거예요. 한 마리에 5,000원 하던 닭이 어느 날 갑자기 8,000원이 된다면 치킨 한 마리 팔아도 남는 게 없겠죠. 반대로 닭 농장주는 무엇이 두렵냐면 닭값 폭락이에요. 열심히 키워놓은 닭을 3,000원에 팔아야 한다면 눈앞이 깜깜하겠죠. 그래서 둘이 미리 약속을 합니다. 석 달 뒤에 닭 한 마리를 5,000원에 거래하자. 이게 바로 선물 계약의 원형이에요. 1848년 시카고에서 농부와 상인이 정확히 이 방식으로 시작했죠. 서로의 리스크를 나누며 안전장치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판이 달라졌어요. 닭을 실제로 만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닭값이 오를 것 같다는 이유로 계약서 자체를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왜? 바로 레버리지라는 마약 때문이에요. 선물 시장에서는 계약 금액의 5%만 증거금으로 내면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해 750만원으로 1억 5천만원짜리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20배 레버리지. 이걸 좀 더 와닿게 보면 전세보증금 750만원 걸고 1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 가격 변동을 통째로 떠오는 구조예요. 아파트 가격이 단 1%만 올라도 수익률은 20%가 되죠. 150만원 넣어서 150만원 번 거니까 기분은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칼날의 반대쪽을 봐야 해요. 5% 하락, 원금 750만원 통째로 증발, 손실 10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 하락하면 원금을 다 날리고도 추가로 750만원을 빚어야 하는 구조예요. 주식은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넣은 돈까지만 잃지만 선물은 완전히 달라요. 원금을 뚫고 마이너스 영역으로 무한정 추락할 수 있는 판이라는 겁니다. 버티면 되지 않겠냐고요? 존버 전략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서 내 계좌 잔고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돈 더 넣으세요. 이게 마진콜인데 여기서 못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겁니다. 가장 불리한 가격에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쫓겨나는 거죠. 유지 증거금 부족, 마진콜, 강제 청산, 이 세 단어가 자비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2020년 기름값이 마이너스를 찍은 거예요. WTI 원유 5월물 선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석유를 사면 돈을 얹어줘야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행기는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차도 안 굴러가니까 석유 수요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석유는 계속 뽑아내고 있었단 말이죠. 핵심은 저장 탱크가 꽉 찼다는 겁니다. 선물 만기일이 되면 실물을 인수해야 하는데 넣을 데가 없으니 누군가 대신 가져가 달라고 하면서 돈까지 얹어주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뭘 했냐면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면 역사적 바닥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안 사면 바보라면서 원유 ETF와 ETN에 2조 5천억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결과는 전 재산 날린 사람이 속출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선물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삼성전자를 한번 사면 10년이든 20년이든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선물은 매달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계속 보유하려면 이번 달 계약을 팔고 다음 달 계약을 새로 사야 하는데 이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인도받는 원유가 배럴당 1000달러라고 치고 석 달 뒤 인도받는 계약은 배럴당 1300달러라고 합시다. 왜? 그때쯤 원유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이런 상태를 콘탱고라고 해요. 2020년 당시 원유 시장은 극단적인 콘탱고 상태였습니다. 매달 롤오버 할 때마다 더 비싼 계약으로 갈아타야 했으니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돈이 녹아내리는 구조였던 거예요.
유가가 조금 반등해도 롤오버 비용 때문에 수익은 통째로 날아간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2월 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터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90달러대에서 장중 105달러까지 치솟았고 한때 119달러를 넘은 적도 있었죠. 현재 원유 시장은 2020년과 반대인 백워데이션 구조입니다. 중고차 비율로 보면 당장 인도받는 원유가 1,300달러인데 석 달 뒤 인도차는 1,000달러인 상태예요. 당장 급하니까 비싸도 사겠다는 공포가 반영된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롤오버 할 때 오히려 싼 계약으로 갈아타니 보유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부로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다음날 곧바로 휴전 연장은 필요 없다고 뒤집습니다. 말 한마디에 유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출렁이는 판이에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 유가는 곤두박질 칠 테고 그때 원유 선물이나 ETF를 들고 있는 사람은 2020년 악몽을 역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유가가 아니라 외국인 큰손들이 이 혼란을 이용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구조를 알면 소름이 끼친다는 겁니다. 포커 게임을 떠올려보세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 중 한 명이 왼손에는 카드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몰래 판 자체를 조작하고 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카드만 보고 베팅하는데 이 사람은 게임 규칙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대형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첫 단계,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조금씩 매집하면서 지수를 천천히 올립니다. 뉴스에는 외국인 연일 순매수, 이런 헤드라인이 뜨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솔솔 몰려듭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나도 사야지 하면서 미끼를 무는 단계인 거죠. 두 번째 단계, 현물을 사모으면서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는 조용히 숏 포지션을 깔아둡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방향으로 엄청난 규모로 베팅해 놓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도살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매집했던 현물을 시장가로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대형주가 동시에 투매되니 코스피가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스몰의 레버리지가 작동하면서 현물에서 1억 원이 까졌어도 선물 쪽에서 조단위 수익을 쓸어가는 구조죠. 낚시로 치면 미끼값 조금 들었지만 대왕 참치를 건져 올린 격입니다. 이걸 합더이라고 부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죠. 원래 현물이 본체인데 실제로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현물을 끌고 다니는 주객 전도 현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4월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에서 약 5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35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방향이 뒤집힌 거죠. SK 하이닉스만 해도 3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도 1조 8천억 원을 쓸어 담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외국인이 돌아왔으니 상승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물 시장까지 확인해야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4월 14일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6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현물을 사면서 선물도 같은 방향으로 사고 있으니 양손패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이건 비교적 진짜 상승 신호에 가까워요. 만약 현물을 사면서 선물에서 쇼트에 쌓고 있었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외국인의 선물 매수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숏 커버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숏 커버링이 뭐냐면 이전에 떨어진다는 쪽에 걸어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예요. 기존 베팅을 정리하는 건지 새로운 상승 베팅을 거는 건지 구분하는 게 다음 단계에서 관건이죠. 외국인만 상대하면 이 정도는 낫습니다. 문제는 영날 1초 만에 수천 건의 주문을 쏟아내는 기계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이유 없는 급락의 진짜 범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넣는 게 바로 현금 결제 차량이라면 하이패스는 누구냐? HFT 초고빈도 매매 시스템입니다. 이 기계는 0.001초 만에 수천 건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뉴스 하나가 터지는 순간 월가의 슈퍼컴퓨터는 이미 기사 텍스트를 스크래핑하고 감성 분석 돌리고 매매 주문과 수익 확정까지 끝낸 상태예요. 여러분이 무슨 뉴스 떴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1초 동안 기계는 물량을 정리하고 떠난 뒤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나오는데 핵심 작동 원리는 베이시스 차익 거래입니다. 베이시스란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뜻해요. 간격이 벌어지면 기계가 자동으로 비싼 쪽을 팔고 싼 쪽을 사면서 차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물 시장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 호재나 악재가 없는데도 코스피가 갑자기 2-3%씩 빠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뉴스도 없는데 왜 빠지지 하고 공포에 휩싸여 같이 던지면 그 순간 기계는 차익을 다 챙기고 떠난 뒤입니다. 실제 사례가 눈앞에 있어요. 올해 3월 4일 코스피 하루 만에 12% 폭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날이죠. 전쟁 공포도 있었지만 폭락을 키운 주범은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될 정도로 기계적인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전쟁 뉴스에 논란 개인이 패닉셀을 하고 그 패닉셀이 베이시스를 더 벌려놓으면 기계가 차익 매도로 두들겨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역사적 폭락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4월 15일 기준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거래 약 1,900억 원 매수 우위로 들어왔습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기계들이 매도 폭탄을 퍼부을 조건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순간이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싸지면 차익 매도 프로그램이 일제히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가 진짜 경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 생존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장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6,000점 91.7로 전일 대비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란 전쟁 직전인 2월 27일 이후 32 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6,000선을 밟은 거고 장중에는 6,083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2% 상승하며 동반 강세였죠. 배경은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입니다. 반도체 실적도 역대급이에요.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 75조 2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 분기 매출은 13조 원으로 100조 시대를 열었죠. SK하이닉스도 4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증권가는 영업이 37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를 전망하고 있어요. 두 회사 합치면 분기 영업이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211만 원, 1,000원으로 2%대 상승, SK하이닉스는 116만 2천원 부근에서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배운 프레임을 써야 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선물에서 반대 방향으로 깔아놓고 있다면 잔치상에 끼어드는 꼴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동반 매수 중이니 긍정적 신호지만 역대급 실적 발표 뒤에는 셀 더 팩트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좋은 뉴스가 다 나왔으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패턴이죠. 선물 포지션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건설주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4월 초 대우건설이 이틀 만에 20%대 급등하며 건설업종 전체가 들썩였죠. 종전 기대감과 전후 재건 수요가 부각된 겁니다. 이런 급등은 아까 설명한 분위기 띄우기 1단계 패턴과 닮아 있어요. 실제 수주가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주가만 먼저 올라간 상태. 뉴스에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수급 방향부터 냉정하게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들어갑니다. 매일 확인할 건 딱 하나, 한국거래소 사이트나 HTS에서 외국인의 코스피 200 선물, 순매수 순매도 확인입니다. 선물과 현물 방향이 같으면 비교적 안전, 반대면 경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급락이 터졌을 때는 프로그램 매매 현황창부터 열어보세요. 차익 거래 매도가 집중돼 있다면 그건 회사가 망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베이시스 차익을 긁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같이 던지면 기계에게 밥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캘린더에 빨간 줄 그어야 할 날짜 2개, 5월 14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과 6월 11일 목요일 니마녀의 날입니다. 특히 6월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맞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요. 이 날짜 일주일 전부터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금 주시해야 할 리스크 3가지. 첫째, 이란 협상 결렬 시 유가 120달러 돌파 가능성. 둘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 셀 더 팩트 물량. 셋째,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는 변곡점. 이 3가지가 겹치는 구간이 오면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97% 돈을 잃는다고요. 오늘 핵심은 선물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선물을 직접 건드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선물판에서 벌어지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현물에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서 선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매도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지, 만기일이 코앞인데 괜히 추격 매수에 뛰어드는 건 아닌지 이 3가지만 습관처럼 확인하면 3월 4일 같은 날에도 패닉셀 대신 냉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000선을 탈환했다고 축배드리는 분 많겠지만 진짜 축하받을 사람은 상승장에서 흥분하지 않고 선물 포지션까지 확인하며 다음 수를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시장은 흥분한 사람, 주머니에서 돈 꺼내 차분한 사람에게 돈이 옮겨가는 기계니까요.